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누어보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또 오늘 나와주시는 패널들, 작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쓰레빠짱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예,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쓰레빠짱 네? 글 쓰는 거는 잘 돼가요? 아니요. 아, 왜요? 업로드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시험 기간이라 좀 바빠서 못했어요. 시험 기간이 힘들구나, 그죠? 아니 이건 뭐 하려면은 계속 해야지. 그거 끊어가지고 연재하면 그거 누가 봐요? 안 끊어도 아무도 안 보긴 하는데. 뭐 MC에서 뭐 할 얘기 있나 봐요? 아니 나도 내 그 작품 음원 출시됐다고 홍보를 하려니까 아니 사실 지난번에 말했는데 잘라가지고 잘렸어요. 이번에 잘릴 수도 있어. 어떡해. 미안해. 미리 미안하다 말할게. 나만 하면 잘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을 엮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했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얹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니까 궁금하지도 않은 나한테 왜 근황을 물어보려고 하지?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자기의 다 이제 큰 그림이 있었어. 큰 그림이. 오늘 이제 방송이 길어지면 이제 제일 먼저 1순위로 이제 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딴 데랑 조금이랑 엮어가지고 뭐 함부로 못 자르게 어떻게든 긁어내려고 하는데 연재를 끊어버리네 이 사람이. 시험 기간입니다. 연중 공지 그런 거 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할 필요가 있나요? 됐다고요. 잔소리로 넘어가서 안 되지만 어쨌건 이게 한번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딱 링크도 공유하고 보면서 그리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다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해야 나이가 부담감이 돼가지고 계속 하는 거지. 이거 지도서에도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네. 됐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운전면허증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신 분인데 일을 할 때도 좀 운전 관련해서 일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이제 80세가 넘으셨어요. 네.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구청에다가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거든요. 근데 반납을 하면 이제 10만 원을 준대요. 아, 그래요? 네.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엄마가 10만 원이 어디냐. 빨리 가서 반납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되게 꾸물거리시는 거예요. 그러실 것 그 같아요. 마음 알겠나요? 뭐 이렇게 사실 10만 원이 대단한 돈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돈 때문이라기보다 그게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실 운전을 안 하신 지 좀 됐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약간 백내장기가 있으셔가지고 좀 밤에 잘 안 보이고 약간 어리어리하고 그래서 좀 위험해갖고 한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아예 운전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를 바꾼 이후로는 그 바뀐 차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하이브리드 차죠. 그 옛날 차에 익숙해가지고 바뀌니까 막 그 시동도 버튼 누르고 막 여러 가지 막 뭔가 복잡한 게 많아지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아예 운전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도 가서 반납하고 오라고 하니까 엄청 막 계속 말 안 듣고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안 들은 척하고. 그래서 엄마가 빨리 갔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그 별거라고 빨리 가서 반납하고 10만 원 받아와가지고 나 맛있는 거 사달라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반납을 했는데 이제 반납하고 돌아온 날에 그 아버지의 그 허탈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되게 오랫동안 또 운전 관련된 일을 하셨고 네. 어쨌든 또 막 예전에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들이 많이 또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대부분. 있어서도. 네. 그러니까 참 뭔가 이 자존감 같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감정이 그래도 약간 드셨을 것 나의 같아요. 세대가 끝났다는 그런 느낌. 이제는 어디 놀러 갈 때 아빠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전까지는 물론 뭐 언젠가부터 제가 계속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주로 저는 그 뒷자리에서 멀미하는 역할이었고 원래 그랬는데. 네, 원래 그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뒷자리에서 자는 역할을 하시고 네. 세대 교체네. 네. 아이고. 그러게요.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게 쓰레빠짱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고속도로를 달렸던 때가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던 적이 진짜 몇 년 전에. 어제 같은데. 어쩐지 소리가 한참을 와서 나중에 알았다는. 소리가 어쩐지.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10만 원 가지고 외식하시면서 좀 마음이 풀리셨나요? 그러고 나서 뭐 지금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반납하고 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우울해하셨죠. 일주일 동안이나 우울해하셨어요? 그 정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시구나. 근데 아마 지금 8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면허증 반납 안 하고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기동력의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고 없고가. 그래서 저 그 노인복지관 다닐 때도 그 되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는데
뭐 물론 그 셔틀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자차 끌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가끔 이제 미국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진짜 노부부가 운전하다 갑자기 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 사고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네. 그랬던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그런 분들이 운전하는 거를 깔보자는 의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식의 사고가 많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동력이 떨어지고 네. 기동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차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굳이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셔틀을 하던가 뭐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죠 전철 같은 게 이제 무료로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자동차를 쓰지를 않고 다니는 게 사실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더 많이 운전을 안 하시고 또 전철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철이 물론 안 가는 그런 지역들도 있잖아요. 뭐 셔틀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좀 운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제가 들긴 알기로는 하네요. 네. 지하철은 무료인데 네, 버스는 맞아요. 무료가 아니에요. 버스는 돈을 내요. 그래서 돌아가시더라도 지하철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의 자격증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신체적 능력, 반응 속도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고 사람의 노화가 진행돼가지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약화된다고 해도 그걸 중간중간에 측정해주는 어떤 기관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스스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근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좀 그러네요. 와버렸네. 네네. 우리가 예전에 그 한 해 전에는 그 기생충 봉준호 감독으로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쾌거 소식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쏠쏠하게 빨았죠. 네, 봉준호 감독에게 캐스팅 당했던 작두 양 때문에 또 꽤 빠른 점도 있고요. 꿀 빨았고요. 네. 이번에 또 한국 배우 최초로 그 아카데미 조연상을 윤여정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모두들 이제 뉴스 등으로 익히는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변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았던 일종의 독립 영화에 가까운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네. 미나리에서 윤여정 씨의 연기는 뭐 꽤 많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국에서만 연기상으로 20관왕 했다고 하네요. 대단하네요. 미국에서만. 영화가 일단 좀 괜찮게 나온 모양이죠. 영화 안 보셨어요? 거기 저는 전체 줄거리 요약해 놓은 것만 좀 보고 볼 기회가 유튜브로 보신 거예요? 유튜브로? 아니요, 서머리? 뭐 그런 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지금. 진짜. 우리 다음 편에서 엄청나게 이제 까이겠네요. 그러게요. MC 대선이 어쨌든 다음 주제랑 연결돼서. 그러게요. 어쨌든 저는 이제 네. 그 미나리가 이제 화제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극장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놓쳐서 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저는 네. 이제 극장 개봉했을 때 네. 어머니랑 둘이 가서 그때는 이제 네. 상 받기 전이라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기 전이었는데 이제 궁금해서 이제 네. 어머니랑 같이 요 아빠 동네 극장에 가서 7,000원을 주고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궁금하네요. 어머니 반응이. 어머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잘했어요. 네. 왜냐하면 영화가 그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고 뭐 욕설이 있다던가 그러지도 않고 뭐 그런 장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또 마지막에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렇게 막 비관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상황은 최악에서 끝났지만 그 가족끼리의 어떤 유대감이나 이런 것이 되게 약간의 희망을 주면서 끝나서 본 다음에 뒷맛이 막 씁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딸들하고 봤거든요. 네. 굉장히 진짜 그 쓰레빠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네.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뭔가 미국에 이제 정착하면서 뭔가 인종차별도 겪고 사실은 이제 그랬을 텐데 그 배경이 아칸소잖아요. 거기 출신이었던 친구를 만난 적도 있는데 굉장히 이 미국 남부의 보수적인? 전형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이런 커뮤니티인데 그런 내용은 사실 이제 많이 이제 걷어냈더라고요. 네, 네. 일부러 좀 걷어낸 부분이 있는 것 왜냐면 같아요. 메시지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좀 맞아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아마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정착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많을지 어떨지는 잘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데 아마 그 아메리칸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인 가정이 정착하는 이야기는 좀 신선했다, 별로 네네. 없었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예상되는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많이 걷어내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로 해서 오히려 이게 처음 시작이나 어떤 문화적인 코드는 굉장히 코리안스러운데 그 뒤로 갈수록 이런 가족의 이제 뭐 유대감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이제 와서 정착하는 어떤 이민 가족으로서 되게 이해할 수 있는 정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되게 좀 보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저도 하더라고요. 되게 보편성이 있다고 맞아요.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딸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에서 그 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네. 할머니가 실제로 이제 오셨거든요. 한 2주간. 아, 영국에? 네. 네. 오셨을 때 그때 그 느낌을 고스란히 이제 거기서 재현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공감된다. 문화 맞아. 충격. 나도 저랬어. 막 할머니가 이게 씹어갖고 줄 때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할머니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마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럽권이나 서양권에서는 잘 마늘 냄새를 못 느끼니까 되게 이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늘 냄새에 대한 것들 할머니가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문화 충격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되게 이제 좀 흥미로웠다고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국지적인 어떤 특색 있는 어느 한 커뮤니티의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걸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어떤 그런 포지셔닝 같은 거, 교포라든가 제 2세대 거기에 정착 그런 문제를 다룬 면에서 조금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로 봤는데요. 2세대 정착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니 뭐 2세대나 걸렸어. 아니 2세대 걸렸어. 2세대 정착이 포인트가 아니어가지고. 그게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뭐 맞아요. 그런 말을 맞아요. 그렇게 얘기. 왜 싸우지 마시고요. 까우지 맞아요. 마시고요. 어쨌든 영화를 맞아요. 보든가. 지금 걸렸어 지금 복수. 아무튼 미나리 영화 저 재밌게 봤고 그 저는 중에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 정말 그 저도 왜 이 윤여정 이 배우분이 상을 탔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할머니 같았어. 정말. 그러니까 뭐 다른 배우들은 이제 약간 이제 뭐 외국어로 사실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스티븐 영 같은 경우는 진짜 아마 한국어 하면서 엄청 고생했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잘했는데. 아주 가끔씩 이제 그 어감이 살짝 다른 것들이 이제 느껴지고 좀 제 생각에는 이제 한예리 배우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고 잘했지만 약간 이모 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엄마 엄마가 아니고. 아닌. 예. 근데 정말 윤여정 할머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연기를 참 생활 연기처럼 잘하신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우 연륜에서 온 거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왔던 그 꼬마애가 또 너무 아유, 손자로서의 귀여웠어요. 케미가 좋다 보니까 약간 옛날 집으로 본 듯한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네. 뭐 윤여정 씨가 나중에 시상식 소감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 촬영장에서의 분위기도 꽤 따뜻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을. 그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저예산이잖아요. 네. 예, 안 그래도 윤여정 씨가 그 예산서를 보고 공이 하나 덜 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 얼마 정도 예산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숫자 네네. 확인해 보세요. 근데 진짜 이 정도 가격은 그 한국 영화에서도 안 쓴다. 그러니까 너무 제작비가 적었대요. 공이 하나 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 본 거 아니고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네. 봤는데 공이 하나 덜 붙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제작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도 이코노미표 보내줘가지고 본인 돈으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약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고 간 거예요, 진짜? 본인 돈으로 본인 돈. 아니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이코노미 표를 보내줘가지고 근데 본인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셨다. 그리고 그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5주 안에 모든 것을 다 찍어야 됐대요. 그래서 5주 동안 그 배우분들이 합숙을 했대요. 왜냐면 빨리 찍고 그래가지고 합숙을 5주 하다 안에.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약간 그 연극 캠프 온 그런 느낌이었대요. 영화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계속 5주 동안 합숙하면서 계속 그러겠네요. 붙어 있으니까 세팅이 사실 많이 바뀌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할 땐 힘들었는데 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면서 이제 서로의 한국말 봐주고 영어 봐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소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스티븐 연이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사실 잘- 한국어 연기가 네. 되게 늘었거든요. 맞아요. 그럴까. 그리고 특히 이 어미 처리하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하지만 야, 막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연기자로서 그 부분 이제 윤여정 씨의 이런 코칭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예산이 200만 달러네요. 20억 정도
네, 썼고 네네. 이게 진짜 헐리우드 영화 치면 헐리우드라 영화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어쨌든 영화도 굉장히 20억 요즘 못 찍어요. 20억 갖고. 기생충의 거래상이다. 7분의 1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네요. 그 돈으로 미국 내 배우들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도 한국에 인지도 있는 윤여정 씨를 섭외를 하고 섭외를 또 흔쾌히 받아줘가지고 성사가 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신기하게. 아마 거의 많이 안 받으시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게스트를. 그리고 사실 네. 많은 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사실 이제 그 감독은 교포죠, 그죠? 네, 그 네. 이민 2세대죠, 2세대. 네, 2세, 네. 2세대로서 어쨌든 그 한국 현지에 있는 배우들을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뭐 비행기에 숙박비에니까 사실 그 예산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그랬을 것 하네요, 같아요. 그죠? 거기 체류 비용, 체류 맞아요. 비용으로 체류 거의 비용. 많이 나갔을 거고. 펜션 같은 거 빌려가지고 숙박한 거 아닌가? 펜션을 빌린 순간 저희가 옛날 영화 할 때 네. 펜션을 빌려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스텝 데리고 그 제주도에서 하루 체류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20억 원이 정말 아껴서 쓴 거네요. 진짜 아낀 거예요. 정말 아낀 거예요. 왜냐면 스탭들도 왔을 거 아니야, 분명히. 막 뭐 예를 들어 윤여정 그분만 네. 오신 게 아니라 뭐 주변에 이제 뭐 해서 또 이게 한국어 코칭하는 분들도 어쨌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러니까. 그분들 막 다 오지 그러면 와, 이거 돈 많이 들겠다. 어쨌든 뭐 포인트는 진짜 돈이 너무 적어서 네, 죄송해요. 아무튼 그 배우들이 거의 그 연극할 때처럼 합숙해가지고 약간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분위기였다. 네. 박스오피스는 1,200만 달러 이상 벌어들인 거. 그러니까 일단 손익분기는 확실히 넘어서 6배 이상 벌어들인 거고요. 이거 역시 돈을 많이 들어서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거에 비하면 좀 소소한 그런 수준이지만 오히려 평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영화 평가면에서 로튼토마토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평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점을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N 포털사나 이런 데서 뭐 연결되는 이런 이제 영화 배급 이런 관련해서는 많이 높지는 않고 굉장히 호평을 받은 거에 비해서 이제 내용이 되게 굉장히 잔잔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도 뭐 큰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충격받을 만한 약간 그런 작품은 아니고 사실 이제 충격받을 만한 스토리는 있는데 그 풀어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잔잔하게 풀어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한데 외국에서 오히려 되게 그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로튼 토마토 같은 경우에 뭐 9점대예요. 뭐 어떻게 말을 해나요? 거기는 평점? 90 몇 퍼센트. 90 몇 퍼센트. 로튼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로튼 토마토에서도 이제 미나리의 윤여정의 수상 가능성을 98%로 높게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윤여정 씨가 보여준 어떤 롤 모델로서 어떤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 얘기보다는 음, 윤여정 씨 개인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윤여정 씨가 지금 현재 2030 그 여성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상소감 나왔을 때도 그 휴먼 여정체라고 해서 보셨어요? 정말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윤여정 씨가 또 윤스테이도 하고 약간 또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남긴 그 어록들이나 그분 특유의 말투가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그쵸. 쿨하고 네. 유머러스한데 또 약간 예민한 듯한 그 말투 있잖아요. 그 말투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오스카 받았을 때 그 영어로 수상소감 하셨잖아요. 그쵸. 그것도 휴먼 여정체로 변역해서 그게 트위터에 돌아다녔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모르세요? 아, 나는 폰트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말투를. 특유의 말투. 말투를. 네. 아. 소개해드릴까요? 네. 그 영어 수상 소감은 기억나시죠? 네. 어머 얘 브래드야 너 대체 어디 있었니? 네, 맞아요.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데 얘. 너 정말 우리가 텔사 뭐야? 털사에서 너 없이 미나리 촬영했다 얘. 그 특유의 촬영지예요, 말투 촬영지. 촬영지.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 유럽 것들은 저기 내 이름을 막 여영이니 정이라고 부르는데 웃기지도 않아. 정말 너무하더라고. 아, 안 그러니 서진아? 이러고 그래도 내가 상도 받았겠다. 뭐 용서해주지 뭐. 유미야, 근데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한국에서 맨날 텔레비로만 생중계 봤는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잠깐만 정신 좀 차리고 세상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상 소감을 조금 더 이제 윤여정 씨 스타일로 한 거죠. 스테이에서 보여줬던 그 말투를 아. 그대로 따와가지고 네. 휴먼 여정체라고 해서 그렇게 번역해서 그게 트위터에 엄청 돌았는데
그게 또 JTBC 뉴스를 탔어요. 요즘 약간 이렇게 해서 네. 네, 그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네. 향유하고 있다. 네. 약간 밈식으로 약간 해가지고 트위터에서는 거의 인기 폭발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또 여러 가지 또 어록들이 있잖아요. 그 특유의 약간 날카로운 유머를 탑재하신 약간 네. 그런 말들.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신문 기사에서 뭐 K 할머니의 위력 막 이런 식으로 신문 기사를 냈나 봐요. K 할머니의 위력.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엄청 화내고 있어요, 다들. 아니, K 또 K 붙은 거야? K를 왜 붙여? K를 왜 붙이냐? 막 그러면서 뭐 한국 영화 캐거다 막 이러니까 거기에 또 화가 나서 안 그래도 봉준호 감독님이 바로 인터뷰했더라고요. 한국 영화사의 캐거가 아니라 그냥 윤여정 씨 개인의 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트위터에서는 엄청 그 전부터지만 그 상 받기 전부터 약간 특유의 그런 입담이나 그런 쿨한 말이나 아니면 거기서 묻어나오는 약간 인생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한참 인기가 엄청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보그코리아 인터뷰 얘기했을 때도 그런 인터뷰 안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인생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웃으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뭐 진지하게 영화 얘기하자고 하고 그런 애들 안 만난다. 나는 나 웃겨주는 사람 만난다. 살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웃으면서 살고 싶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앞으로의 뭐 목표나 뭐 이런 거 있냐 막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던 게 굉장히 아무튼 사람들한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한참 그런 식으로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수상소감을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저 전에 이제 또 10대 딸이 수상소감 보고서는 너무 쿨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상소감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쓰레빠짱님이 말씀하신 앞부분도 되게 재밌었지만 뒷부분에 네. 이 트로피 얘기하면서 네. 이제 아들들한테. 두 아들들한테 감사하고 엄마 아빠 먹고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했고 열심히 일한 결과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3년 정도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쭉 이어진 와중에 65세 이상이 받은 수상을 한 게 10회래요. 네. 그러니까 이 윤여정 이분이 꼭 외국인으로서가 아니라도 이 노년의 어떤 연기자로서 받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고 거기다 또 외국인이었고 그리고서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영광으로 받을 줄 알았더니 되게 쿨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또 이 배우들과 함께 한다. 경쟁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했죠. 사실 많은 배우의 이제 인생을 살아오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 수상 소감이 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그 수상 소감 처음에 네. 화제가 돼가지고 사실 내용 읽어보고서는 뭐가 그렇게 웃기지, 뭐가 그렇게 재밌지라는 생각을 그럴 수 하기는 했어요. 뭐 대단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글로 읽었죠. 글로 읽었어요. 맨 처음엔 글로 먼저 읽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도 뭐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뭐 어떤 빵빵 터지는 지점이 있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제일 처음으로 받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이고 본인도 이제 자기 나이가 73년이고 연기 인생이 몇십 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맞아요. 이제 거의 정점에 이르는 가장 큰 상을 받았다. 내가 그렇죠. 연기 인생의 아카데미상을 연기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이상 가는 어떤 뭐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뭐 별로 긴장하거나 그래, 너무 맞아. 당황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 너무 영광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실제 시니컬하더라고. 그렇게까지 영광은 아니지 않았을까? 뭔가 아니. 그 영광이긴 하지. 그치. 근데 어쨌든 내가 나는 경쟁 따위를 믿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이분 연기 내가 계속 글렌로스를 맨날 이기냐.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내가 그냥 너희들보다 운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이분은 진짜 어떤 뭐 큰 게 다가와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마주할 만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도중에 아만다 사이프리드인가 막 얼굴이 비쳤는데 I love her라고 말하는 입모양이 딱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되게 막 감동스러워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역할에서 최고고 네, 그 얘기할 때 감동을 맞아. 받으셨죠. 그렇죠.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영화에서 다른 그치. 역을 역할을 연기했기 하고. 때문에 맞아요. 자기는 그거에 대한 어떤 진짜 경쟁을 믿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뭐 이해도 되고 뭔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이 당황하거나 막 그랬을 때 모든 거를 막 생각해내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인생이 묻어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삶에서 묻어나온 철학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영어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또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는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런 점이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3세 1947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여정 씨가 던져주는 것은 이제 노년이 또 하나의 사그러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롤 모델이 되는 시기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이번에 이제 미나리 수상을 하고 나서 진짜 막 그 각종 언론 미디어에서 이제 정말 윤여정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그죠 막 이렇게 많은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사실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보그 화보도 네.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든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편견 안에 가두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멋있게 되게 멋지게 쿨하게 찍은 모습도 되게 멋있었는데 또 인터뷰에서 말을 한 것도 굉장히 이제 쿨하게 답변했던 모습들이 되게 이제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꼭 미나리를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옛날에도 분명히 이제 이런 배우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왜 지금 세대들이 지금 윤여정에 열광을 할까? 이런 게 조금 이제 궁금했던 거죠. 왜? 왜? 요거 바로 전으로 가면은 저희 그 봤던 영화 있잖아요. 나는 반대한다라는 영화 그죠,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되게 오랫동안 그 재판관을 했던 그 분이 그 20, 30대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얻으면서 그분의 티셔츠도 막 팔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인기를 얻는 그 꼬장꼬장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고 킨즈버그. 네, 킨즈버그의 나는 반대다. 그분이 이제 그 재판관 대법관인가? 네, 대법관이죠. 네,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들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대하면서 어떤 소수의 인권이나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이 돼서 젊은 세대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도 넘어오면은 사실 그거 아시죠? 어떤 그 드라마나 약간 네. 이런 것에서 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는 망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 노인이 주인공인 걸 누가 보겠냐라고 해서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되는 게 엄청나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작비 한 수가 안 되니까. 사실 그 뭐 마케팅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3B라고 해가지고 뭐죠? 베이비. 베이비 뷰티, 뷰티? 비스트인데 비스트? 네. 어쨌든 이게 뷰티에 이제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노인 얘기를 누가 궁금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김혜자 씨가 그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을 통해서 맞아. 너무 이렇게 재밌었어. 정면으로 이렇게 딱 나와서 어떤 그 치매 걸린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굉장히 판타지스럽게 이렇게 푼다던가 그 전에 약간 디어 마이 프렌즈라고 해서 그 어른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른들이 주인공이고 사실 자식들은 그 좀 뒤로 물러나서 그 어른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약간 문화적으로도 앞에 나오더니 맞아요. 이제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런칭이 되고 그다음에 꽃보다 할배는 2013년이었으니까 네, 훨씬 전에 이제 런칭이 되긴 했죠. 그 아무래도 네네. 예능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 흐름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있었죠. 있기는 맞아요. 있으면서 오히려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물론 아직도 그 젊은 세대와 그 늙은 세대 간의 어떤 첨예한 갈등이 지금도 있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혐오의 느낌이라던가 이렇게 뭔가 닿을 수 없는 약간 그런 거리 같은 게 있기는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 기존의 어떤 그 꼰대 이미지나 약간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어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옛날 조금만 우리가 그 전에 돌아가면은 정말 이 틀딱중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이제 그 노인을 비하하는 이제 말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도 이제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 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사실 그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틀딱이 되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대안이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제는 이제 뭐 드라마나 말씀하신 이제 예능을 통해서 새로운 노인, 닮고 싶은 노인, 옛날에 생각했던 꼰대와 같지 않은 노인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막 부각되면서 열광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꽉 드네요. 막히고 막 답답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윤여정 씨처럼 유머도 있고 예,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볍게 툭툭 길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의, 그런 어른들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박인환 씨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박인환 씨가 70대가 되어서 발레를 시작하는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 발레 얘기가 사실 아니라 그런 70대 어른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20대 이런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어떤 그 던져주는 약간 위로와 그 응원의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되게 젠체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기다려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어른의 모습들을 조금씩 약간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약간 이런 것들을 낳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 굉장히 이제 막 경쟁하고 이제 생존하고 막 스펙 쌓아야 되고 이런 거에 사실 이제 물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 뻔했다.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네. 뻔했다. 이런 게 이제 트렌드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년에 돼서 돌아봤을 때 지금의 이런 막 악다구니하게 막 하는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게 좀 툭 던져주는 그런 그렇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 뭐 젊은 세대가 진짜 행복이란 거 뭐야? 막 행복 이러는데 그때 그 윤여정 씨의 그 보고 코리아 인터뷰가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행복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행복 그딴 거 없어. 그런 거 없다. 그렇죠. 그냥 이 말이 너무 사실 찾고자 하는 대답은 아니었을 텐데 되게 통쾌하더라고. 그래 너무 막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막 내가 행복한가 안 한가 계속 테스트하고 평가하고 성과하고 나 밀리고 막 약간 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도 약간 나고자의 정서들 또 있잖아요. 근데 노년이 돼서 돌아봤을 때 사실 별게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상자의 소감도 그래 뭐 역할이 서로 다른 건데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들으면서 살짝 우려가 드는 거는 어쨌건 이 지금 나온 예제들이 뭐 김혜자 씨라든가 뭐 윤여정 씨라든가 다 어떤 TV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연기자의 모습들이고 그 연기자의 이제 무대 뒤에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자의 또 뭐 실상은 잘 모르고 캐릭터의 모습을 조금 투영해서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말한 거는 배우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그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생겨나고 약간 이런 트렌드가 생긴 그렇죠. 게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지. 제가 그 배우분들이 그 놀러들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상 뭐 캐릭터가 그런 거를 대변한다고 해도 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열광하는 거는 거기서 뭐 보고 싶은 이들의 뭐 진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공감의 메시지를 읽고 싶은 걸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제 일본 얘기로 또 넘어가면 아까 이제 미국에서는 뭐 긴즈버그를 통한 어떤 이 페미니즘과 연결돼서 또 그 굉장한 고령의 붐이 그죠? 있었는데 고령의 대법관에 네. 할 말 다 하는 남성들 이 대법관들 사이에서 할 말 다 하는 이게 이제 큰 히트였다면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윤여정으로 대변하는 이런 신드롬이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이미 또 100세 할머니가 뭐 시집을 내고 막 60세가 넘었는데 이제 막 신인 문학상에 당선이 되고 일본에서 신인들에게 주는 그 문학상이 있대요. 굉장히 무슨 뭐야? 나오키상? 아쿠타가와상. 이게 되게 유명한 아쿠타가와상. 네, 유명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나 혼자서 갑니다라는 거로 이제 수상소감으로 굉장히 이제 좀 히트를 치신 분이 만 63세에 첫 데뷔를 한 작품으로 이상을 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일본 언론에서도 100세 인생 시대에 어울리는 신인의 등장. 이러면서 이제 수식어를 이제 막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2018년도 네. 1월 한 17일. 뭐 요때 있었던 거네요. 지금 그 이분의 경우도 사실 굉장히 커리어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55세에 전업주부였고 네.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자식들이 글을 써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박을 친 거죠. 이분뿐만 아니라 그 2017년도 일본 연간 베스트셀러 1위가 95세 여성 작가였대요. 사토 아이코라고는 분이 썼는데. 제목이 90세 뭐가 경사라고. 어떻게 쿨하다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었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이제 사실 이제 거침이 없잖아요. 그쵸. 사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상의 이야기와 뭐 세상의 어리석음 자신의 이제 어리석음을 굉장히 이제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내서 엄청난 이제 인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2017년도에 판매 부수가 100만 부를 넘겼다고 하네요. 대단한 거죠. 이렇게 책 안 읽는 시대. 그렇죠. 거기에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그분이 대체 왜
라는 라고 또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네. 이러면서 이게 그 일본에서는 이제 100세 전후 할머니들의 저서를 아라한 책이라고 한대요. Around 100. 맞아? 줄여가지고 일본식으로 읽은 거군요. 아라한. 그래서 서점가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네요. 스레파짱의 롤모델 되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계속 이제 집필 활동을 하면서 좀 별로다. 잘라주고요. 뭐야 왜? 아니 그리고 또 하여튼 여기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네. 또 그 일본 최초의 여성 보도 사진가인 사사모토 스네코 104세. 이분의 호기심 걸 지금 101세 이런 것도 막 냈는데 그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고요. 그래서 일본 출판계 할머니 책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작가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50대인데 우리나라에서 책을 내신 거예요. 근데 제목에 이제 그 할머니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라는 이제 책을 냈는데 첫 단행본인가 봐요. 근데 이것도 이 어떤 시대의 흐름과 또 연결이 돼갖고 히트 치시고 이제 그분이 뭐 방송 진행도 맡게 되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커리어가 잘 이제 막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 개개인이 뭐 대단한 것도 맞지만 그런 분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의 그 노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시대가 고령화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도 늙을 때까지 살 거란 생각을 이렇게 조금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확률적으로. 맞아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할머니 어떤 모습의 할머니가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그전에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커서 뭐 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어떻게 늙고 싶다라는 고민이 없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씩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늙어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 맞아. 네.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정말 쓰레빠짱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해요. 이 할머니 열풍은 사실 이제 그 나의 노년을 그리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그 첫 번째는 그것도 있고 진짜 두 번째로는 이 여성에게 노년의 롤모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존의 편견을 깨는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할머니의 이미지를 딱 주는 요거에 이제 열광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제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늙었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내가 항상 할아버지였어. 난 몰랐어요. 왜 내가 그렇지? 근데 이제야 나는 이제 돌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투영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실 나의 노년의 모습을 투사할 아무런 할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주변이나 뭐 나도 뭐 그때 상상했던 할아버지가 특정 누군가는 아니었지만 나는 컸을 때 왠지 할아버지가 돼 있을 것 같은 이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되게 활달하게 뭔가 왕성하게 뭔가를 배우고 싶고 이런 성향이 굉장히 있는데 이럴 때 나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왜 내가 그런 꿈을 꾸는지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그만큼 뭐 이 사회가 나에게 주는 그 롤모델의 이미지를 하나도 주지 않았구나. 비록 내가 그 10대의 소녀였는데 나의 노년은 할아버지로서 상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지금의 할머니의 열풍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근데 아마 지금의 이제 세대는 또 다르겠죠, 그죠? 네. 지금의 이제 10대 세대들은 뭐 예를 들어 제 딸 같은 경우는 윤여정이 수상 소감을 보면서 자라는 세대고 지금의 뭐 서점이나 뭐 이런 거에서 단순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어떤 이런 새로운 것들을 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자랄 테니까 또 다른 세대가 그렇죠. 되겠죠, 그죠? 네. 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사회적 체면도 지켜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었고 좀 고루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눈에 띄는 어떤 그런 튀는 그 인기 있는 노년들을 보면은 그 남의 시선 의식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맞아요. 네, 진짜. 약간 네. 그런 조금 더 생기 있는 그런 노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꽂힌 게 아닌가. 어쨌든 그 노년의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일본의 세대가 지금 네. 굉장히 이제 일본은 더 고령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5% 이상이 일본은 만 65세 인구로 이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2020년 한국 고령화율이 이제 그 만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15.7%. 2020년
작년이죠. 일본은 28.9%예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2040년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33.9%까지 올라갈 거다. 네. 일본은 그때 35.3%다. 어쨌든 비슷하게 이제 우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 네. 20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제 추월할 것이다. 43.9%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고령화되고 있는 계속 이제 추세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좀 고령화 세대들은 어떤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단카이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네. 이제 고령화 세대.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죠. 네, 베이비붐 세대죠. 그래서 지금 꼭 굳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세대와 비교를 하면 386 세대. 그래서 네. 지금의 이제 386 세대들이 지금 한 50대 지금 후반 50대, 60대인가요? 50대 정도 돼요. 그죠? 50대 네. 후반? 그러니까 뭐 그 60대 초반 지금 되는 거죠. 50대인 386 세대들이 만약에 70대가 되면 이제 정년을 어쨌든 앞두고 있는 세대들이 이제 386인 거잖아요. 그죠? 60년대 생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단카이 세대들은 이미 이제 정년을 경험했고, 근데 어떤 이제 문화적인 코드나 저항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두 이제 비교를 해서 했을 때 지금 이제 단카이 세대들은 좀 연령이 더 있잖아요. 막 70, 80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진보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활동이 열심히 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어떤 기자분이 도쿄 특파원인데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특별 강의를 뭐 하면은 거기에 나온 관객이라고 그러는데 청중들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노인들이라는 노인분들. 거예요. 7, 80대. 그리고 손 들고 막 질문하고 이제 도서관 다니고 공부하는 청년들의 이미지를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일본에서는 고령화 기준 뭐 이런 정년 퇴직하는 기준을 그래서 오히려 이제 75세까지 높이자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의 이제 이런 세대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거는 이제 일본이 되게 그 심각한 고령화라는 거는 사실 고령화는 문제랑 같이 동반되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아직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쵸. 그리고 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28.9%니까 사실 10명 중에 3명, 2.5명에서 3명이 사실 그렇죠. 65세가 넘는 거죠, 많이. 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뭐 네. 예를 들어 뭐 거기 왕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그 뭔가 모든 걸 돌아보면서 약간 크게 아주 힘들진 않은데 애매하게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야에 모두 노인분들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냥 뭐 설명사, 예, 이런 설명하던가 거. 그냥 표를 받던가 그쵸. 약간 이런 우리는 지금 보통 안내계 그 여성 직원들이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노인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인 인구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하도록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보란티어인 거예요. 다 봉사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노인분들은 일단 연금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을 진짜 세게 받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좀 휘청휘청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말씀대로 단카이 세대들이 그렇다고 정년을 하고 네.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서 그분들이 또 되게 많이 받거든요, 연금을. 그래서 거기는 연금 생활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많이 받으시는 분은 500 가까이 받거든요. 좋다. 부럽다. 이러면서.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막 돈을 벌 필요는 없어. 그런데 활동은 계속 하고 싶어. 뭔가 사회적인 활동. 그러면은 뭐 취미로 막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아주 힘들지 않은 봉사활동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노인들을 엄청 많이 봐가지고 보면서 그 생각했죠. 좀 우리나라의 미래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그런 게 그렇죠. 조금 했어요. 네. 사실 뭐 영국에 가도 맥도날드에서 이제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그 나이 드신 분을 볼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어떤 뭐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20대, 10대 후반에 20대 젊은 여성이 이제 대표를 막 하고 그들로 이제 꽉 차여져 있다면 어느 순간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모습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맥도날드에서도 맥도날드는 시니어 채용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죠. 그죠? 아니 뭐 보면은 이제 저도 부모님 얘기나 부모님 요즘 뭐 하시냐면 뭐 서예도 하시고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생활문화회관이나 뭐 그런 데서 배우시나 봐 하고 이제 넌지시 상대 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교회 가서 그거 배우시고 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때는 별 거부감은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노인들이 뭔가를 한다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소일거리로 그냥 이렇게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은 제가 아까 늙어간다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 패널들이 지금 40대 중반,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이고요. 그렇죠.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져봤을 때 10년 후면은 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정의에 의해서 우리 딸이 그때는 20대 후반이 될 테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할아버지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뭐 실제 예상은 60대 이제 초반이나 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건 그러면 50대 되면 저희도 젊다라든가 중년이다라는 말보다는 늙다라는 말에 좀 더 가까운 삶일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내가 뭔가를 할 의지가 있다, 뭘 할 능력이 있다 해도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노인의 영역 이렇게 딱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73세의 윤여정 씨가 던져준 그런 어떤 인기의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나도 저 저렇게 늙을 수 공감해요. 있고 나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맞아, 공감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MC 대석과 마찬가지로 제가 늦게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위를 마치면 내가 한 50이 될 테고, 그러면 내가 정말 왕성하게 활발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나도 이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퇴직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식의 삶을 꾸려야 될 텐데 나는 사실 그 10년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닌데 네. 이 이후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되게 퇴직을 한 이후에 뒷방 이제 늙은이가 되는 학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되게 왕성하게 이 지적 활동을 여력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즘에 그래서 아마 저는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또 20, 30대가 열광하는 그 포인트가 포인트와는 또 조금 다른 의미로 네. 나는 정말 조금 있으면 나에게 다가올 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나도 좀 더 활동적이고 싶은데, 정년 조금 더 미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정년퇴임 우리나라 65세에서 좀 더 미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그쵸. 미래를 대비하는 약간 이런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제가 뭐 음악 관련해서 인터뷰 잡혔다 무슨 뭐 하게 했다 하면은 농담조로 돌아오는 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니 뭐 이거거든요. 진짜요? 아니, 좀 더 있어야 되겠네. 동네에 꼭 있는 이상한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니냐. 반 농담조죠. 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에 보면 꼭 반짝반짝한 옷 입고 막 길에서 춤추는 뭐 할아버지가 나온다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30년 후에 정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우리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올도로 하는 거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앞에 이제 달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이거는 노인들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거라고 나는 좀 생각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랩을 한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한다.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작 활동을 한다가 아니라 창작 활동을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든가 그냥 잘하고 있다. 앞에 말을 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이른바 늙음과 젊음의 영역을 딱 구분하지 않고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노파심에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너희 그러면은 나이가 많아도 자기 할 거 해라. 그런데 운전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가 말할까 봐서 그냥 노파심에서 덧붙이자면은 이제 신체적인 약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운전 면허라는 자체는 그것의 딸 시점만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그 하나의 책임을 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도 역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은 게 맞나요? 제가 말한 게 대충은 맞나요? 네. 네네. 오늘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내용 없으면 여기쯤에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아주 요즘에 인기 있다는 그 책처럼 저도 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년의 세대들이 어떤 이제 일을 잡았을 때 젊은이들의 이제 일을 뺏는다라는 어떤 개념보다 사실 지금 이제 고령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을 조금 더 이제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분들을 활용하면 안 되나? 모르겠어. 좀 그렇게 해서 좀 같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 예를 들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이상적이긴 하긴 하지만 뭐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떤 세대적인 갭이 있어서 하라고 해도 싫어할 것 같아요. 아마 네. 청소년들이. 근데 아마 이제 윤여정 같은 분들이 있으면 너도 나도 가서 듣고 싶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갭이 좀 줄어들고 그 노년의 분들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좀 멘토링을 해주고 사실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사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싫어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좀 바뀌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이제 전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할 때 그때 잠깐 이동국 선수 얘기도 뭐 했었는데 잘렸는데 그쵸. 날아갔는데 네, 죄송해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의미 있고 뜻 있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날아갔지만 어쨌든 그 한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그 정년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이를 넘겨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런 사람들이 주는 그 위로와 힘이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은퇴 시기를 이미 잡아주잖아요. 약간 상식적으로. 그래서 사회에서 잡아준 은퇴 시기가 지금의 우리 세대랑 조금 안 맞는다라는 느낌은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65세는 진짜 젊거든요. 젊어요, 진짜. 네,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굳어져 간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데 그 65세라는 상황선은 안 변하고 계속 있는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두 번째 직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년을 주지 않는 다른 분야의 어떤 다른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젊은이들과의 대결에 관해서는 그래서 임금 피크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많으시면 돈은 많이 받는데 뭐 그만큼 효율이 안 올라서 자르고 젊은 애들을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서로 좀 양보해서 얼마든지 해결책은 있을 거라고 보고, 힘들지만 다 같이 가는 그런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보고, 더 이상은 은퇴가 끝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싸라비아에서는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 조연상으로 인해서 돌아보게 된 이 노년의 세대가 새롭게 2030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사회 현상적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아싸라비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